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 생활. 이번 시간에는 복지 전달 체계의 최후의 보루, 희망복지 지원단의 26년도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의 구성 운영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2026년도 지침서의 핵심 내용들 하나씩 풀어보죠. 이번 지침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네, 이제 복지 행정이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양적 확대에서 퀄리티를 따지는 질적 확대로 완전히 기여를 바꿨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현장에서는 꽤 당혹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좀 거시적인 맥락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복지는 방향성이 꽤 명확했잖아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특정 취약계층이 메인 타겟이었죠. 그렇죠. 대상자가 시스템에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나 고위험 1인 가구,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있는 잠재적 위기 가구까지 사실상 일반 주민 전체로 그 대상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수요층이 이렇게 다변화됐는데 그분들을 전담하는 읍면동 팀 구조가 10년 전과 똑같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겠죠. 수요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채널의 모양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읍면동별 맞춤형 틱 모델이잖아요. 지침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기본형을 권장하고 있어요. 복지 인력 3명에 간호 인력 1명이 한 팀이 되는 구조죠? 네, 그게 가장 스탠다드한 기본형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특례시나 신도시처럼 갑자기 인구가 폭발해서 복지 수요가 막 미친 듯이 늘어나는 지역은 이 복지 인력 3명으로는 사실 택도 없지 않나요? 그래서 확장형 모델을 열어둔 겁니다. 그런 지역은 복지 인력 7명에 간호 인력 1명을 투입해서 덩치를 키우는 거죠. 반대로 인구 밀도가 뚝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은 복지 인력 2명으로만 구성하는 특성화형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룸을 만들어뒀습니다. 지역의 체급에 맞춰서 옷을 다르게 입으라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시 군구 담당자님들, 즉 청취자님의 기획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그냥 A동은 인구가 많으니 확장형으로 가라. B면은 사람 없으니 특성화형 해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엑셀표 보듯 지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안 되죠. 관할하시는 읍면동들의 헬제 복지 대상자 수,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의 한계, 심지어 그 지역 주민들의 주민센터 접근성 같은 지리적 요건까지 전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어떤 동에 기본형을 받고 어떤 면에 특성화형을 둘지 배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이게 시군구 담당자님의 첫 번째 미션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침을 보면서 가장 큰 현실적인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간호 인력의 배치와 그에 따른 협업 문제예요. 뼈아픈 지점을 짚으셨네요. 복지직과 간호직의 결합. 사실 이 두 직구는 일하는 방식이나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침에서는 이들이 같은 팀 내에서 반드시 협업하라고 텍스트로는 강하게 못을 받고 있는데 현실은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단순히 책상을 나란히 붙여놓는다고 자연스럽게 협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말이 그겁니다. 기존 보건소 자원과 연계해서 팀 내 복지 인력과 협력하라. 말은 정말 아름답지만 읍면동 현장에서는 이건 내 업무야, 저건 내 업무야 하면서 선을 긋기 쉽상이거든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군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두 직군이 융합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아주 세밀하게 조정해주거나 성과평가 지표를 아예 공동으로 묶어버리는 등 제도적인 접착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할 겁니다.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팀 세팅이 끝났다고 다가 아니죠. 이제 그 세팅된 팀이 현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를 봐야 하는데요. 이번 지침에서 상담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른바
종합상담으로의 진여하죠. 네, 이게 일선 실무자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업무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민원인이 찾아오면 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되나요?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고 조건 맞으면 서류 접수하고 아니면 돌려보내는 시기였잖아요. 그랬죠. 행정 처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거, 고용, 금융, 심지어 문화생활까지 아우르는 토탈케어 상담을 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일선 읍면동 공무원 한 명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고용센터 직원도 다 알기 힘든 법률부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상품까지 어떻게 다 꿰뚫고 상담을 합니까? 대기열은 끝없이 길어지고 뒤에서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화를 낼 텐데요. 바로 그 반발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올 겁니다. 담당자님들도 관할 읍면동 직원들에게 이런 불만 섞인 전화를 꽤 받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침이 의도하는 종합상담은 한 명의 담당자가 민원인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 만능 해결사가 되라는 게 아니군요. 네, 일종의 고도의 트리아즈, 즉 응급실의 환자 분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트리아지요? 민원인은 보통 나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없어요 라는 아주 단편적인 문제로 주민센터를 찾아오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깊게 파고들면 실직, 우울증 같은 건강 악화, 다중 채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초기에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정확한 전문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1차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 문제를 직접 다 푸는 게 아니라 유능한 내비게이터가 되어서 길을 찾아주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민원인에게 상당히 민감한 질문들을 던져야 하잖아요. 가족이랑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나요?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있으신가요? 빚은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그렇죠. 묻기 껄끄러운 질문들이죠. 기존에 정말 복지 혜택이 필요한 분들조차 주민센터 방문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내밀한 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동네 좁은데 혹시라도 소문날까 봐요. 그래서 이번 지침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상담 프로세스를 보면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기초정보를 조회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생겼습니다. 어떤 철칙인가요? 무턱대고 자산이나 가족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이용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더 정확한 지원을 찾아드리기 위해 몇 가지 민감한 사항을 여쭤봐야 하는데 이 정보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이제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신뢰를 먼저 쌓으라는 거군요. 그런데 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공간 제약도 큰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지침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등 뒤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개방된 민원 창구가 아닌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취자님, 지금 관할하시는 읍면동 청사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지은 지 20년, 30년 된 비좁은 동주민센터에 독립된 방음 상담실 만들 공간이 뚝딱 나오나요? 공간 빼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어렵죠. 결국 시군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간 재구조화 공사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 별도 상담실 운영 지침은 현장에서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장 실무자들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 지침에서 또 하나 파격적이라고 느낀 부분은 바로 사후관리, 일명 AS 규정입니다. AS요? 복지상담 AS가 도입됐나요? 네. 만약 민원인의 문제가 타기관,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소관의 실업급여 문제라면 예전엔 이 안내문 보시고 저기 사거리 고용센터로 가보세요 하고 창구 업무를 끝냈습니다. 보통 그렇게 안내하고 마무리하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 안내로 끝내면 안 됩니다. 최소 1회 이상은 그분이 실제로 고용센터에 방문은 하셨는지, 필요한 서비스는 잘 신청하셨는지, 전화를 걸든 방문을 하든 확인하는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와, 이건 공공기관의 업무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내 책상 앞에 서 있는 대기열만 쳐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타기관으로 보낸 민원인의 궤적까지 챙겨야 한다니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지침에서도 이런 고난이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웬만하면 사회복지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노련한 베테랑들을 종합상담 창구에 전진 배치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다양한 케이스를 겪어본 3년 이상 경력자가 맞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력이 쌓일수록 최전선인 민원대 창구보다는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기획이나 일반 행정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잖아요. 민원대 스트레스가 워낙 심하니까요. 누구나 기피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청취자님이 깊게 고민하셔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군구 인사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고된 종합상담 창구에 배치되는 3년차 이상 경력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승진 가점을 확실하게 줄 것인가? 아니면 특수 업무 수당을 신설할 것인가? 현장에 읍면동장님들한테 경력자 좀 배치하라고 닥달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이 기꺼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시군구 담당자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재발마 찾아오는 분들을 안전하게 잘 응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면 다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분들을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요즘 뉴스에 안타까운 사연으로 자주 오르내리는 고립가구나 은둔형 청년들 말이죠. 이런 분들은 정부의 데이터 시스템만으로는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스스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행정구역 전체를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으로 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이 등장한 거군요. 공무원의 제한된 행정력에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동선을 융합하는 방식이요. 적인 MOU를 맺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과 MOU를 맺나요?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우편 배달원, 야쿠르트 같은 음료 배달원, 수도나 가스 검침원 분들부터 시작해서요. 동네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 동네 편의점 사장님까지 지역사회의 거점 기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런 MOU 방식 예전에도 많지 않았나요? 청취자님들도 관내 우체국장님이랑 협약식 사진 찍고 보도자료 배포해 보신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위기가구 발굴로 매끄럽게 잘 이어지던가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제는 관행적인 보여주기식 MOU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됐죠. 사진 찍고 협약 맺었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작동할까요? 그분들이 일상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룸 특정 호수에 우편물이나 독촉장이 계속 쌓인다거나 매일 저녁 소주만 사가던 단골 손님이 몇 주째 안 보인다거나 할 때요. 이럴 때 복잡한 행정 절차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읍면동 복지팀에 제보할 수 있는 전용 한라인을 시군구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줘야 합니다. 그냥 신고해 주세요가 아니라 쉽고 빠르게 제보할 채널을 열어주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보가 들어오면 즉각 행복이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교차 검증을 해서 신속하게 개입하는 프로세스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죠. 읍면동 차원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시는 지역 주민들, 이통장님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동네 골목골목에서 핵심 안테나 역할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귀중한 인적 자원이죠. 자, 그런데 무보수라는 이유로 이분들의 선의와 열정에만 무한정 기대서는 안 됩니다. 결국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아주 실용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단순히 행정의 지시를 받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역 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교육 운영비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거군요. 더 나아가서 생활의 소시 사업 등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소규모 돌봄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소통 돌봄 공간을 물리적으로 마련해 주라는 내용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즉 아지트를 만들어 주라는 뜻이죠. 시군구 주무관님이시라면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해서 전혀 새로운 발굴 파트너를 기획해 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원룸촌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이라면 배달앱 라이더 지부나 24시간 코인 세탁소 사장님들과 MOU를 맺는 게 기존 기관들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지역 맞춤형 전략 너무 좋은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그물망을 쳐서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냈다면 이제는 실전 투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 파트인데요. 여기서 담당자들이 가장 긴장할 만한 구체적인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주 명확한 KPI예요. 이 KPI는 시군구 담당자분들이 현장의 실적을 모니터링할 때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지침은 읍면동장은 월 5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은 월 10가구, 그리고 실무를 띠는 사회복지 담당자와 간호직 담당자는 각각 월 15가구 이상 직접 방문 상담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선 실무자들도 바쁜데
결제 서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읍면동장님이 매월 5가구를 직접 방문하라고요? 동장님들 현장 반발이 보통이 아닐 텐데요. 내가 언제 가정 방문을 다니냐는 불만이 벌써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사실 예측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다분히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의도적이라고요? 네. 읍면동 전체의 총괄 책임자인 동장이 현장의 비참한 현실이나 주민들의 복잡한 문제를 직접 두 눈으로 봐야만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야만 앞서 우리가 강조했던 복지팀과 간호팀의 융합 혹은 별도 상담실 설치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 배분을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승인해주게 되거든요. 아, 탁상 행정하지 말고 현장을 보고 지갑을 열라는 일종의 탑다운 방식의 충격요법이네요. 맞습니다. 조직 전체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전략이죠. 그럼 실무자로 내려가 보죠. 한 달에 15가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간호직 공무원들. 이분들이 복지팀 소속으로 각 가정에 방문해서 혈압 재고, 당뇨 체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호직 공무원의 역할이 디스패처, 즉 종합상황실의 파견요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이 직접 대상자 집에 가서 주사기를 들고 의료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손에 들고 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강면접조사표라는 전문적인 툴입니다. 건강면접조사표요? 네.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서 이 조사표를 바탕으로 굉장히 심층적인 사정을 합니다. 기본적인 신체적 질환 파악은 물론이고 혼자 방치된 어르신들의 치매 같은 인지 저하, 그리고 젊은 층의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정신질환 리스크까지 전체적으로 싹 스크리닝을 하는 겁니다. 숨겨진 질환의 뇌관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게 스크리닝이 끝나고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타 기관 연계, 즉 연결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습니다. 파악된 리스크의 종류와 경중에 맞춰서 기존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데이터를 넘길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급하게 연계할지, 혹은 치매 안심센터에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의 진짜 핵심 역할입니다. 행정복지와 전문보건의료가 시너지를 내는 결정적 신간이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여러분의 역할이 또 한 번 아주 강하게 강조됩니다. 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읍면동 주민센터라는 조직 내에서 뚝 떨어진 외딴 삶처럼 일하게 내버려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게 두면 안 되죠. 시군구의 복지정책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주도해서 관할 보건소와 정기적인 실무회의처나 TF를 단단하게 구축해 주셔야 해요. 우리 읍면동 간호직이 조사표 들고 다급하게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장벽 없이 즉각 받아주자. 이런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와 협력 프로토콜을 시군구가 위에서 뚫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의 간호직들은 벽에다 대고 혼자 소리치는 심정으로 금방 지쳐버릴 겁니다. 이게 바로 시군구 담당자가 해결해야 할 진짜 미션 아닐까요? 정말 100% 동의합니다. 실무자들끼리 얼굴 붉히며 싸우게 만들지 말고 시스템과 협약으로 길을 평평하게 닦아주는 것. 그게 담당자님의 진짜 미션이죠. 오늘 지침서를 꼼꼼하게 파고들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우체국부터 편의점까지 엮어낸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간호직 공무원의 건강면접조사표를 활용한 선제적 접근까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만약 은둔형 외톨이나 깊은 상처를 가진 고위험 가구가 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상담을 위한 모든 이용 의사와 정보 제공 동의를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우리는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현장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는 철학적이면서도 뼈아픈 숙제네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확고한 민주적 원칙과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위기 개입이라는 행정의 의무.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딜레마가 발생할 때 시군구의 컨트롤타워는 과연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이는 단순한 시스템과 매뉴얼의 문제를 넘어 2026년의 복지행정이 마주한 가장 철학적이고도 무거운 실무적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담당자님들도 이 질문에 대한 지역사회만의 해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답은 없겠지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